근데 제가 이게 마스크 벗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희가 다 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리도 뭐 2m 되니까. 네. 자, 그럼 한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50차 시민사회 프로, 오늘은 복지국가의 건설에 경로와 선거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복지 한국을 만들기 위한 선진 각국의 경험과 우리의 선택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오늘 강사님으로서는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열린사이버대학교의 박희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제 정책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원장 윤재균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을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상들을 하고 있고, 또 각 정치 세력들이 각자 다른 어떤 그 입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평가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어떤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그 도서, 그리고 또 그 도서를 또 직접 번역하셨던 교수님 모시고 복지 자본주의를 이룩했던 여러 서양의 각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정치적 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로를 거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또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회 위원 임수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포럼의 강사님은 전 열린사이버대학교 박희정 교수님이시고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의 역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박희정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이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라고 하는 책이 원래 스프링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주관한 건 199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 거의 3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이제 복지학계에서 이 책을 접하면서 그 90년에 주관된 책인데 왜 이게 우리 그 학계에 또는 이 정책 분야 쪽에 소개가 안 돼 있을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그 어떤 유명한 저술가의 책이라든가 또는 학술적으로나 또는 뭐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이 출간이 되면 일부는 거의 1년 이내에 다 번역 출판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 각 석학들의 굉장히 중요한 저작들이 일본 내에서 일본의 국유화 과정을 거치는데 한 1년, 짧으면 1년, 길어도 2, 3년을 넘기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일본 내의 일본 내 실사에 일본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좀 너무 좀 약하고, 특히 이 책은 그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거나 또는 뭐 행정학 쪽이나 이런 여러 그 정책 분야 쪽에서
거의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게 출판한 게 2007년이니까 무려 17년이나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그 사회복지학 교수들하고 이 책을 놓고 이제 다양한 토론도 해보고 하면 저분이 과연 이 책을 읽었을까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고 누군가가 축약하거나 요약해 놓은 것을 읽고 마치 이 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소화가 안 되고 뭐 석박과정의 학생들도 소화가 안 되고 우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시청자들도 소화가 안 되고 학부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 책이 붕붕 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했던 그 선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번역을 좀 여러 차례 이제 권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이 책 번역 그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성균관대 출판부에서 이 책 번역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일부 교수들이 이제 이쪽 분야의 교수들이 그 책은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건 번역해놔도 누구도 못 읽을 것이다.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데 번역을 굳이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제 출판부도 책이 팔려야지 이제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번역 승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통보가 와야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엉뚱하게 다른 출판사에서 이신사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 출판이 된 거예요. 번역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대 출판부하고 이미 출판이 됐으니까 그냥 이걸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랬는데 그 책을 읽은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이 책을 번역을 안 했느냐, 번역을 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된 책이 출판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그때 이제 고대 그 사회학과 박사과정 학생 3명이서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봐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원저자하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한국에 이런 책이 번역이 됐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이 책 번역이 잘못돼 있어서 이대로 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약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이 책을 다시 번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취소되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우리 17년이나 걸렸는데 지금도 이 책이 가장 많이 이제 논의되고 거론되지만 아직도 이 책의 이 내용이 정말 한국화되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논의들이 좀 지엽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강사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좀 황당한 요구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 얘기를 하지 말고 책을 펴놓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책을 한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 당시 이제 강의를 요청했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한 10몇 군데를 다녔는데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 원고는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특강 원고대로 강의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 특강 요청을 받으면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특강을 해드리려고 하는지 그건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처음에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막상 실제 현장에 가보면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책의 내용이 한국과 꼭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뭐 우리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책을 공동으로 한번 읽은 그 경험이 있다고 하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이 원고에 충실하게 한번 좀 빠른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문자로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것대로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걸 좀 그런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쓰리 월즈 캐피털리즘이라고 웰페어 캐피털리즘이라고 한 게 이게 쓰리 월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단순히 유형론이 아니고 말하자면 세계를 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계를 그 일목요연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가 창조되고 전개 발전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중국의 무슨 종말을 향해서 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세계의 시작과 종말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그런 원월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단일 세계관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근대화론이나 산업화론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마르크스주의의 뭐 원월드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에스핑 앤더슨이 주목한 것은 원월드 세계관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가 발전하면 나머지 사회들은 그 뒤따라가면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발전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선진적인 가장 앞섰던 사회가 또 망해가면 뒤따라가는 사회들도 자동으로 그 길 따라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국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가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의 사회들은 그 뒤를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세계화가 됐든 포스 산업화가 됐든 뭐 또는 그 뭐 인구학적인 변화 때문이든 어떤 이유로든 복지국가가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 그 선진적인 복지국가가 빠진 위기 속으로 나머지 뒤따라가는 나라들도 똑같이 같은 위기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망한다고 하면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가 망하고 그 뒤따라가는 나라는 복지국가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줄줄이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식의 이제 설명 그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 인류가 그 복지 그 국가를 그렇게 발전시켜 온 엄청난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이 뭐 세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상황 요인을 위해서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그 위기 속으로 시차를 달리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위기에 빠져드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든 좀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원월드가 아니라 이제 쓰리 월드, 세계는 특히 복지와 관련된 복지 체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세계로 출발을 했고, 그 출발한 세계들은 각자의 고유한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로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로 의존적인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이지, 맨 앞서간 나라가 빠진 그 위기의 함정 속으로 뒤따라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빠져가는 그런 그 발전 경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에스핑 앤더슨은 그 복지국가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주의 기획이 이룬 그 역사적인 성과, 이것을 이론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자기 이제 학문적 그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선적인 모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데 컨버전스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그 시각을 거부하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개념을 극복하고 복지 체계라는 웰페어 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도구를 가지고 복지 체제는 단일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버전스하다,
서로 각자 고유한 경로에 따라서 경로적인 발전을 한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인주의 복지 체제는 여러 가지 반복지적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연하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삼인주의 복지체의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존의 복지 접근들이 체제 구조주의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에스팅에서 이제 제도주의적 시각을 특히 이제 행위론적 시각도 포함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죠. 체계나 구조주의 접근은 자칫하면 근대론이나 산업화론 뭐 이런 것처럼 기능주의적 세계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이 수렴 이론의 가설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주의적 시각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이제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지국가 개념을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복지국가 그러면 뭐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고 시장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개념은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실과 실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각성을 토대로 복지 국가가 아닌 복지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지 체제의 특징을 기존의 그 뭐 사회 복지 지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념화하는 대신에 탈상포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계층화라고 하는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수도 이제 일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보수적인 변수고 핵심적인 변수는 이제 디커모디피케이션이죠. 탈상포마 수준에 따라서 복지 체제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과 가족도 복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과 가족 간의 이 복지 공급을 둘러싼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 결합의 양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웰페어 레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3월드라는 겁니다. 세계가 세 가지의 세계로 세계의 세계가 아니죠. 세계 그러면 우리가 복숭아 세계다 그러면 같은 복숭아 이제 그냥 낱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과일이 세 가지다 그러면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종류가 다른 종류가 이제 병렬적으로 있을 때 이제 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분명히 이제 자유주의 세계와 보수주의 세계, 사회주의 세계 서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계라고 이제 얘기하죠. 제가 아까 그 이신사에서 나온 그 책이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복지 자본주의의 세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3라는 말이 셋도 되고 세 가지도 되겠지만 의미상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세 가지라고 해야지 이제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에스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기존의 산업화론이나 근대화론들은 대부분 경제 변수에 초점을 맞춘 분석들인데 경제에 못지않게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의 전통에 따라서 정치와 시장 혹은 국가와 시장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통합된 제도로서 접근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정치의 요소를 분석에 이제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도주의의 이론적 시각을 수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도주의는 제도를 한번 들어서면 자기 고유의 논리에 따라서 발전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경로 의존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패스 디펜던트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건데 한번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 경로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고 동일한 어떤 하나의 단일 요인에 의해서 그 모든 그 발전 경로들이 통합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응하는 양식은
처음 제도가 출범할 때의 그 역사적인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대응하는 방식과 보수주의가 대응하는 방식, 삼유주의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 성격이라든가 유형 같은 것은 뭐 국가 형성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한번 그 처음 달라진 그런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정착된 제도는 경로 의료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되는 대신에 이게 분기화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는 복지제도의 발전이 처음 발전 국면에서 이미 세 가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출발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제도로 정착이 되면서 경로 의존적인 발전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경로로 수렴되는 대신에 세 가지 다른 경로로 분기화돼 간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정치경제학 중에 이제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있죠. 잘 알려져 있는 아담 스미스를 시조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것이고, 물론 아담 스미스가 국권론을 출간한 것은 1776년이니까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출간했던 1867년과는 거의 100년 가까이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그 사회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정반대의 대립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 국권론을 출간했을 때 자유주의는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세 말기지만 중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시기이고, 경제의 행위자가 일반 시민, 그 시장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제 국왕, 절대주의자로서의 국왕이고, 그리고 국왕의 그 독점적 그 승인에 따라서 해외 무역과 국내 교역의 그 주요 행위자였던 상인들 계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담 스미스는 바로 그런 독점적인 그 중상주의 체제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자유시장주의를 내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막수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야말로 이제 가장 또 반동적인 그 이제 사상이자 이제 이론으로 이제 규정이 됩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시장 이데올로기가 이제 한번 정착이 되면 또 그 이데올로기에 거대한 이제 기득권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시장주의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담 스미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자유망인주의 시대,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갔다가 이제 사회주의의 반발에 의해서 이제 그 국지국가주의로 진행이 됐지만 1970년대 초쯤 이르게 되면 다시 자유주의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쓰는 이유는, 뉴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존재할 때 뉴라고 써요. 근데 네오는 과거에 존재했던 자유주의가 시대와 국면이 바뀌면서 다시 등장했을 때, 말하자면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네오막스주의, 네오리버럴리즘 이런 용어를 쓸 때 네오라고 쓰는 것은 과거의 자유주의가 시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장했을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자유주의는 또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구자유주의가 절대주의 타도, 중상주의 타도를 외친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네오리버럴리즘은 국지국가 타도를 이제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무슨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철학적인 지원을 받아서 네오리버럴리즘이 국지국가주의, 그리고 반노동, 반국지 노선을 전면화하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제 그거를 앞세우게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치경제학이 이제 보수주의인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해서 반동적인 사상으로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가부장제가 절대주의 체제, 이걸 옹호하는, 그리고 이런 그 전통에서 등장하는 것이 부충성의 원리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그 1891년에 레롬 노바룸이라고 하는 이거는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회칙의 그 제목입니다. 회칙의 레롬 노바룸은 new things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이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라고 하는 레롬 노바룸이라고 하는 이 교황의 회칙이 소위 그 기독교의 사회 현장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카톨릭의 사회 현장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레룸 노바룸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이제 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1891년이면 독점 자본주의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시기이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진출을 광범하게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가 사적 소유의 철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적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들을 압축적으로 기독교 입장에서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회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장이라는 용어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냐면 우리 사회의 시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서구에서는 이 교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서구 근대 국가의 토대는 교회 조직에서 출발합니다. 서구의 모든 근대 행정국가 체계는 교회 체계예요. 구빈법도 행정적인 그 국가가 그 구빈급여를 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동원한 것이지만 그 구빈급여 체제도 행정체제가 바로 교회 체제인 거예요. 그 교구 단위별로 구빈급여가 이루어졌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거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이 교회가 구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회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교회를 제치고 국가의 역할을 전면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주의들은 시장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카톨릭이 바로 이 자유주의와 또 사회주의 그 정치경제학의 그 충돌 속에서 카톨릭의 입장을 이제 정하는데, 카톨릭은 국가의 개입을 최종적이고 마지막인 것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죠. 사회주의는 그 어떤 그 주체보다 국가가 전면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을 계획하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전면적인 타산품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설당이 없어진다. 교회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교회의 재정 기반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보충성의 원리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국가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시장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개인을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선물로서 주면서 마음껏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그 얘기는 자연을 이용해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아가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개인이 자기 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중에 늙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그 가족이 많이 그 부양 가족이 많아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복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으로 개인 바로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단위가 가족이니까 가족이 보충을 해주라는 거예요. 가족이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그 자체로서
자체로서 완전한 그 복지 그 공급자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가족 전체가 노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장애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노인과 아동으로만 어린이들만 구성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성격에 따라서 가족의 그 특징에 따라서는 복지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가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가족보다 한 단위 위에 있는 사회적 단위가 그 모자란 부분을 보충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단위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죠. 근데 커뮤니티도 지역을 어떤 지역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어떤 지역은 부유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또 형편없이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풍요롭지만 어떤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천재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뭐 역병이 집중적으로 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역 공동체도 복지 공급의 완전한 그 해결자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의 의결 서열을 전제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가족이 다 안 될 경우에 공동체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자는 이제 그런 원리를 보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교회와 관계되느냐? 바로 공동체의 핵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선구사에서는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웠다 그 카톨릭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의 회칙을 반포하면서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웠다는 얘기는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교회가 최종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 그것이 종교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권력일 수도 있는데 둘 다가 포함되겠죠. 종교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충성의 원리를 내세우는 건데 바로 이런 이 종교적 전통에 입각해서 보수주의 정치 경제학이 계속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에 많은 이제 기독교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당들이 국가복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하더라도 삼인주의나 사회주의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하고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그 논리가 다른 거죠. 공동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완하는 것이죠. 사회주의에서는 공동체나 가족이나 개인 여하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그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는 성격이 다르죠. 이런 이제 보수주의 정치경제학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정치경제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고 또 사회주의와 이제 그 서민주의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안티테이즈로 등장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회 현장이 소유를 이렇게 철저히 부정을 하고 사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소유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제공한 거예요. 자연이. 근데 그것을 집합적으로 선물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져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집합적으로 동시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개별 인간들의 생존 수단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선물로 제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그 개인의 소유물인 것이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연은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 몫에 따라서 그 자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니까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1891년 그 레론 노바르나 사회 현장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를 부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기독교의 이제 그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막수주의는 시장에 맡겨 놓으면 이 시기는 또 가장 독점 자본주의 기승 부린 시기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간 사회가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뭐 이 시기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제 사회적 폐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세계 전쟁도 바로 이런 그 독점 자본주의의 그 경쟁 체제 속에서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거 위에 인간 사회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그 집단 학살 뭐 이런 것들도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면 잭더 리퍼 사건 같은 그런 연쇄 살인 사건들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수많은 이제 뭐 작은 규모의 전쟁들도 많고 뭐 억압과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시기가 바로 독점 자본주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의 문제를 해체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인간은 뭐 아비규환을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든 시장을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이 소유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삼인주의가 등장하는 맥락은 이게 그 과도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84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가 등장할 때 그 강령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회주의 혁명은 이 폭력혁명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폭력혁명을 수반하게 되면 생산력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생산력이 파괴되면 사회주의가 원래 추구했던 그 사적 소유의 철폐, 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페이비언 협회가 이 내세운 전략이 침투와 설득입니다. 폭력혁명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사들한테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점진주의, 또 의회 민주주의적 이런 이제 그 입장을 추구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이행을 추구하는 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됐다는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 경제학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정치 경제학에 따라서 서구 사회가 S.P. 앤더슨이 연구한 18개 국가는 바로 이 세 가지 정치 경제학, 어느 정치 경제학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처음 제도화의 양상이 달라졌던 것이고, 그게 이제 경륜적 발전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이버전스하게 이제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론적인 거지만 아까 이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돼서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게 산업화나 근대화론이나 이 네오마르크시즘 이런 이론들은 산업화는 뭐 산업화가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근대화도 권리가 계속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시민권이 완성된 상태로 발전해간다 이런 얘기고, 네오마르크시즘도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 내부 모순 때문에 국가가 복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발전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배의 문제고, 분배는 기존의 분배 상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게 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면 분배는 결국은 투쟁의 문제고, 투쟁은 반드시 행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더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쪽이 있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분배 투쟁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근대화론이나 산업화론, 네오마르크시즘 이런 데들은 투쟁의 논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행위자의 논리가 없잖아요. 행위자가. 그 복지 쟁취의 구체적인 행위자가, 역사적인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주의적 접근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기능주의는 이 사회과학의 기능주의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용어는 익숙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능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기능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은 10% 잘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기능주의는 이게 이 인류학에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주의에서는 일단 그 기본 단위가 체계입니다.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은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됐든 그게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은 왜 시스템으로서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느냐.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들이 그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되는 전체 시스템의 유지와 존속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 존속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존재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전부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 있게 되고 그 기능들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들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인류학에서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생물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도 인간도 유기체거든요. 인간 유기체니까 인간 유기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유지와 존속, 생존과 존속이잖아요. 그 생존과 존속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누가 수행하느냐? 바로 인간이라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뭐 호흡기관, 소화기관 이런 기관들이 하위 체계로서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하위 기능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AGIL 뭐 이런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복지국가도 하나의 사회 체계니까 이 체계들이 왜 복지국가를 발전하느냐? 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체계들은 뭐냐? 교육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복지국가 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새로운 그 후속 세대들을 양성해서 사회화를 시켜서 이제 그 사회 그 시스템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는 뭐 정책 시스템, 뭐 학업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사회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통합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하위 시스템들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복지를 쟁취했느냐의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능주의에서도. 그냥 어떤 체계든 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지와 존속에 줘야 되는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부 하위 체계들이 각각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가 발전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구조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숙련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도주의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나 시장 다 제도라는 거죠. 제도이고 그래서 이 제도도 결국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 정착 기능에 따라서 제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행위자가 누구냐? 바로 계급이라는 거예요. 사회 계급.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쟁투를 벌인 행위자는 노동계급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노동계급이고 경우에 따라서 농민계급도 연합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계급도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계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급이 바로 복지 자원을 둘러싸고 이제 분배 투쟁을 벌이는 이제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존에 그 계급에 초점을 맞춘 시각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단일 계급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제 승인에서는 이제 그 비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급이냐? 노동 계급의 중심을 놓는 노동 계급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스웨덴도 농민 계급, 오스트리아는 농민 계급이 배신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농민 계급 또는 다른 나라들은 중간 계급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또 복지국가를 발전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적 설명을 시도하되 노동계급이 정치적 동원 혹은 계급 동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다른 계급의 연합관계를 살펴볼 때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이론적 시각과 이제 기존에 접근하는 방송을 출발해서 복지국가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뭐 간단히 설명하고 그런 거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복지가 발달한다. 또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즉 고령화 지수가 점점 높아지면 복지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복지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복지국가 발달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단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이제 복지국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지출 예산에 의해서 또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치 권력의 문제도 있고 정치 권력의 성격이 뭐냐,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이 어떠냐, 또 국가와 시장, 가족의 관계가 어떠냐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성격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인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만 이제 초점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시장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석 범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 접근을 보더라도 요란 테러본 같은 사람은 국가 활동이 주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활동의 주안점이 주어지면 그게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요란 테러본의 책을 보면